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 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관절 전문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박사님, 네. 사랑이, 쑥쑥이, 네. 튼튼이 이 단어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제가 이미 권구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친손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잘 아는데요. 아마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붙여주는 태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네네. 뱃속에 있을 때 쑥쑥아 튼튼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현이 태명은 뭐예요? 우리 권구현이 태명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태어날 거라 그래서. 네. 네네. 역시 할아버지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태명도 기억을 다 하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강한 발음 그리고 울림이 있는 된소리를 잘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쑥쑥이, 튼튼이, 똑똑이, 축복이 이런 태명들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쑥쑥이 튼튼하게 똑똑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모두 부모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질병이 나타났을 때 아마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기들의 피부에 생기는 혈관종 그리고 혈관기형이란 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명의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이석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북대학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석종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 혈관종과 이름이 끝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석종 혈관종, 이석종 흑색종이라고. 다른 종이죠, 근데 한자는? 네,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분야가 이제 아기들 피부에 나타나는 혈관종과 혈관기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혈관종이라 하면 아기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아니면 조금 더 뒤에 붉거나 푸르거나 또는 핑크빛으로 반점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리 혈관종은 혈관이 덩어리져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여러 가지 병들을 포함하는 아주 복합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혈관기형은요? 혈관기형은 혈관 종양과는 달리 혈관종과는 달리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또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 그대로 남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관종과 혈관기형은 일단 좀 다른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의뢰서를 받아보면 모든 병이 다 혈관종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의사들조차, 일반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의사들조차 혈관종과 혈관기형을 구분 못하는 게 현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마다 의뢰서를 보면 항상 혈관종을 의뢰합니다라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이게 혈관종인지 기형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실은 육안만으로 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100%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에서는 임상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그냥 붉고 아니면 핑크빛, 약간 푸른빛 또는 하늘색 빛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그냥
납작한 판이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온 덩어리죠. 예. 그걸 보고 모든 걸 다 진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는 보호자가 누가 됐건 이 병에 대한 특징적인 소견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날 때 제일 컸는데 나중에 엄마 좀 작아졌어요. 당신이 지금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한 달 동안이 더 작아졌어요. 이라고 하면 아 그래요? 이럴 때는 이제 진단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저한테 준 거죠. 예. 그럴 때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 소견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 아기들 피부에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 부모 입장으로서는 스스로 탓하거나 죄책감이 들기도 할 텐데 이게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이제 물으셔요. 제가 뭐 아기를 가졌을 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라고 이제 특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한 건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사한 의견들은 많습니다. 발생에 대한. 그렇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 그야말로 무작위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엄마들이 아무래도 좀 마음을 편해하는 걸 느껴요. 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뭐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그러니까 혈관종도 같이 자라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이제 별로 안 크다가 한 두세 달이 되면 갑자기 그렇죠. 몸무게 확 늘고 키도 크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혈관종도 2, 3개월이 되면 갑자기 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크는 거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한 5, 6개월이 되면 4, 5, 6개월이 되면 이 성장 속도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계속 커나가지 그죠? 그런데 혈관종의 특성상 혈관종의 특성, 그 혈관 구성 세포들의 특성이 5, 6개월이 되면서부터 약간 이제 속도가 주춤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천천히 자라다가 한 9개월, 길면 한 12개월까지는 아주 서서히 자라다가 그다음부터는 자연 소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이 호전됩니다.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종양이 드러나니까 심리적으로 좀 어머니 아버님들 마음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가요? 혈관종은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다행히 정말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 처음에 낳았을 때 요만하죠. 그죠? 한 3kg 좀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한 두세 달이 지나도 아기는 그렇게 몸무게 많이 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혈관종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거 덩어리만 생겨도 혈관종이 요 정도 덩어리면 이제 커 나갈 거거든요. 근데 혈관종이 아기 몸에 있어야 될 혈액이 드물게는 이 안에 혈액이 겉도는 겁니다. 혈액이 이 안에 머물다 보니 아기 입장에서는 빈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가 겉돌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기는 빈혈이라고 스스로 느끼겠죠. 그럼 아기는 아기 심장이 과도하게 펌프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가 이 심장이 펌프질을 열심히 하는데 결국 자기 아기 몸에 가는 피는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출력 심부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매우 드문 경우여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이게 참 어린 아기들한테 참 혈관종이 나타나는 경우에 저는 국소적인 질환인 줄 알았는데 참 전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이게 범위도 넓고 그럴 텐데 또 아이도 거의 어리고 그 치료 방법은 어떤 걸 주로 사용합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먹이거나 아니면 바르거나 했죠. 그리고 1980년대쯤부터는 이제 혈관 레이저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2008년도에 어떤 심장 질환이 있는 아기한테 이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기는 혈관종이 물론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을 치료하려고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걸 줬어요. 심장을 좀 느리게 뛰게 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혈관종이 갑자기 같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의 어떤 발견인데 그 이후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그 베타 차단제를 먹고 바르는 치료가 치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부신피질 호르몬제만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호르몬제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제법 많이 있던 그런 치료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 약제는 거의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 짚어주셨는데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잘 받으면 흉터 같은 거는 다 사라지나요? 전체 환자의 50% 정도에서는 흉터 없다고 이제 흉터가 없이 자연 소실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눈에 보이기 싫은 흉터로 남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남는가 하면 이 혈관종이 처음에 발생하는 과정 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라고 했죠. 악화될 때. 이때 혈관종이 생기면서 우리 피부에는 이 탄력 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탄력 섬유가 없어집니다. 아, 그리고 우리 피부에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콜라겐이 지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쭈글쭈글하고 위축이 된 그런 피부로 변하는 거죠. 혈관종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게 가장 흔한 문제점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갓난 아기들한테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를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늦추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료 시기는 당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늦춰도 괜찮은가요? 네, 그게 사실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왜 지금쯤 오셨나요? 라고 물으면 당신 진료 예약하는데 2달 걸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미미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발바닥이 생기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든 피가 터지든 문제는 크게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부의 결 변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50%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찍 와서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시고 진료를 받아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치료를 개입을 해주는 게 맞을 건데요. 요즘 예전에는 이 부작용의 빈도를 50% 정도라고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흔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 퍼센트는 1970년, 80년대 논문에 근거한 겁니다. 그때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흉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주로 생명이 관계됐었지, 그죠?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걸 조사해 본다면 아마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흉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시대가 요즘은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법이 어려운 치료법이라면 그런 어떤 경우에 다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 치료가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연구 바라는 거니까요. 경우에 쉬운 경우는 그렇다면 그런 정도 같으면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하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먼저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예. 네. 네, 그 혈관종이 이제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이런 부위에 나타나면은 아주 잘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몇 군데 조심해야 될 부위가 있습니다. 이 턱 부위에 크게 혈관종이 자리를 잡힌 경우에는 혈관종만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엄마 뱃속에서 이 턱 부위는 우리 심장과 이렇게 같이 아기들이 태아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혈관종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게는 심장의 이상과 또는 대동맥의 이상 또는 눈의 이상 또는 치아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될 것이고요. 만일에 이 요추의 이 부위의 중간 부위에 중심부의 혈관종이 조금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특히 다른 증상들과 좀 동반이 돼 있다면 그럴 때는 이 혈관종이 피부에 있는 게 아니고 척추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척추라는 거는 공간이 조금 있죠. 그 안으로 이렇게 우리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척수라는 거를 누르게 됩니다. 혈관종이 자라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이 혈관종을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주면 신경에 대한 압박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지 않고 그냥 잠시 일시적이겠지만 만일에 이게 발견이 되지 않고 치료가 늦어진다면 압박이 오래 가고 강하게 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경우에 따라서 영구적일 수가 있어서 대소변 장애나 또는 하지 운동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까지는 혈관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혈관종, 혈관기형 얘기했었잖아요. 혈관기형 어떤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혈관종은 이 혈관종양 세포가 증식을 해서 덩어리를 만든 거라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혈관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출생하면서 사라져야 될 혈관 세포들이 그대로 남아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있지 않아야 될 혈관 세포들이 계속 나타나서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혈관기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혈관기형은 사실은 한 가지 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혈관기형은 이게 구성한 세포가 뭐냐에 따라서 정맥으로 되어 있으면 정맥기형,
림프관으로 되어 있으면 림프관 기형, 또는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으면 모세혈관 기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맥 기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혈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치료 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각각 모든 병이 그렇지만 네.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저희들은 이제 병원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혈관기형 센터 또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혼자 피부과 의사의 능력 또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의 능력, 어떤 혈관외과 의사의 능력만으로는 진단이 다 또는 치료도 다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환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사들이 있어서 이 병은 무엇이다. 이 병은 그럼 누가 보는 게 좋겠네. 그럼 이 병은 먼저 보고 내가 그다음 보는 게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이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논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표면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피부과 의사니까요. 예. 이제 혈관 레이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혈관 레이저라는 것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많이 들어가 봐야 4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레이저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초음파, MRI, CT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얼마나 어느 정도 넓게 광범위하게 또 얼마나 깊게까지 위치인지를 알아야지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표면은 레이저로 치료를 하지만 약간만 깊이 들어가면 그 혈관의 양상에 따라서 경호해법과 수술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해법은 혈관을 태우는 약이죠, 한마디로. 혈관을 태운 약을 혈관에 넣어서 병적으로 늘어진 혈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태우면 큰일 나지 않아요? 라고 가끔 물으셔요. 예. 그럴 때는 이건 병적인 혈관이고, 그 병적인 혈관은 오히려 마이너스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마이너스 기능을 하는 혈관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한계라는 건 어느 정도 범위가 넓으면 그걸 다 걷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부분을 잘라냈을 때 기능의 소실이 온다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럴 때는 경호법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요즘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된 약제로는 먹는 약을 써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는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혈관종이나 이 혈관 기형이 어린 아이들한테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가 자라면서 또 다른 어떤 성장이라든가 기타 영향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와 연관된 그런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혈관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관기형은 범위가 어떻게 침범됐느냐, 얼마나 넓은 범위, 얼마나 깊게까지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이 상당한 장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 근처에 혈관기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키가 안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절이 굳을 수도 있는 거죠. 손에 생겼다면 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경우로 그냥 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부터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의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 형태의 혈관종과 혈관기형. 단순히 눈으로 보고 구분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환이다. 피부과 전문의 이석종 교수는 동료들도 인정하는 혈관종과 혈관기형 치료의 대가다. 여기로 오시는 걸로 해드릴게요. 이른 오전부터 레이저 수술을 준비하는 이석종 교수. 혈관종과 혈관기형 환자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다. 팔 전체 모세혈관 기형인 화염상 모반이 있는 어린이 환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정확한 치료를 위해선 전신 마취가 이뤄진다. 어른이라면 그냥 국소 마취 정도, 그리고 냉풍으로 어지간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기들한테는 그렇게 통증을 참으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기들은 통증을 참게 될 경우에는 레이저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지면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신 마취를 통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서우 어린이, 안서우 어린이 진료실로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박서은 어린이입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이쁜이. 어서 와. 네, 안녕. 바른 약으로 바꿔도 효과가 좀 약할 텐데 그래도 악화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이 다 없어졌을 것이냐, 혈관 그게 안에는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눈꺼풀이 생길 때 눈꺼풀이 뭐 해봐야 표재형하고 심부형이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다음에 근육도 종이장 같아요. 원래가 이 눈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른 표정이라도 심부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거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혈관총과 혈관기형은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너무 어려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 기대했던 만큼 가보자. 내가 애들이 이렇게 올까봐 이렇게 최근에 이게 직구애가 샀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와. 야 나도 이거 산 보람 있다. 이것으로 잠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석종 교수는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을 쓴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이석종 교수를 믿고 의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봐가면서 의논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고맙죠. 그냥 아이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낫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혈관종이라는 이 병명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이제 그런 병명이라서 처음에는 겁도 나고 한두 달 정도로는 이제 차도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믿고 이제 계속 오니 이제 점점 아이가 이제 붓기도 없어지고 그 눈 색깔도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이니 이제 너무 감사드리죠, 그냥. 혈관종이나 혈관기형은 신체 여러 기관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피부과뿐 아니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혈관외과의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 이런 방식의 치료를 다학제 협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면 그죠? 근데 로케이션도 보면 돌미스하고 엎어서 큐트있어요. 흔히 생기는 이 구형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도 션트 넣고 그죠? 이거는 쌤 익시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예. 이성인님. 다학제 협진 자리에는 환자와 보호자도 함께한다. 각 과의 교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그 과정을 통해 구분하기 힘든 혈관종과 혈관기형을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이석종 교수는 2006년부터 혈관기형센터의 다학제 협진에 참여했다. 예. 5층에 가서 좀 기다리세요. 이제 과가 옮겨집니다. 네. 잘 가. 고맙습니다. 잘 가. 나가시. 바쁜 교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협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저 센터장부터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협진 시스템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피부과에서도 생소했던 혈관종과 피부암 분야를 선택하고 치료를 위해 연구에 매진해온 이석종 교수. 그는 피부 질환을 가볍게 여기는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가 전공하는 혈관종, 혈관기형이든 아니면 피부암, 흑색종이든 초기에 오면 아무 문제 없이 또는 문제가 아주 적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마 그냥 흔한 피부 질환이겠으려니 아니면 그냥 흔히 이 혈관종은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더라. 누구한테? 소스가 없어요. 그냥 없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무리 별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진짜 별게 아닌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런지. 너무 가짜 뉴스 속지 마시고 말입니다. 네,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아주 재밌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학위를 선택한 것은 아니신가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아마도 의사가 됐던 거와 관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됐을 때도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어렵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됐던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경험을 갖게 되고 이런 환자를 진료하게 됐던 아마 이유는 뭐 저 개인적인 성향도 있긴 하겠지만 저를 봐주셨던 은사님들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제일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시니어 은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제가 그때 한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부르더니 이 선생 당신은 남들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 당신 좋아하는 환자를 보고 당신한테 습진이 난무좀 환자같이 그런 그때 당신 표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미없는 환자가 오면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테니까 너는 너 좋아하는 걸 보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쪽으로 이렇게 매진할 수 있었고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의과대학에서 또는 그런 것들이 흔한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은사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 큰 행운이었죠. 또 그 아래 좀 더 젊은 두 분, 전재복 교수님과 그다음에 김도훈 교수님이라는 분은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석 달씩 그것도 싱가포르와 독일을 석 달씩 연수를 갈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아마 다 그런 덕분에 제가 이 자리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뭐 남들 안 하는 걸 해라 그리고 이상한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교수님께서 그 의대 학부생 시절에 좀 괴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물론 머릿속에 생각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1981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사회가 그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회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고 그냥 뭐 공부하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과대학생이었죠. 뭐 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혈관종 그리고 혈관 기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그 전문 분야 중 하나가 또 흑색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흑색종이 암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치료하기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분야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이제 이 질환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병을 관심을 가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1년에 연간 신환자 발생이 100명 조금 더 됐습니다. 근데 피부과 의사로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이기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피부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관심이 없었죠. 어떻게 말하면 버리진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뭘 하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의사가 될까, 피부과 의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흑색종이라는 데 관심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외국에서 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흑색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 뭔가 개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오셨는데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독일, 또 서울 곳곳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교육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5년도에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국립 이 피부센터라는 곳에 연수를 가게 되었거든요. 연수를 가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는 피부과 의사만 거의 한 30-40명이 근무하는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부외과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세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저 정도가 피부외과라고 한다면 나도 조금만 하면 피부외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피부외과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매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뭘 하면 나중에 이제 개원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공의 때 저 역시. 그래서 정맥학이라는 이제 뭐 경화요법을 하고 정맥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정맥학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교수가 되면서
혈관 레이저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과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환자가 치료하다 보니 이거는 그게 아닌데라는 것들이 섞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혈관 종양과 기형이 그 사이에 내한 레이저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저희 병원에 특강 연자로 오셨던 서울 삼성병원 혈관외과 이병분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셨습니다. 마치 그날 이제 진짜 번쩍 왔죠, 머리가.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끝나고 감히 정말 선생님한테 한번 이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데요. 선생님 어떻게 좀 이렇게 갈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그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서울 삼성병원 혈관외과를 6개월간 연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주일에 하루씩 올라갔습니다. 요즘 이제 피부에 생긴 그러한 종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 성형외과에서 이제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피부과에서 이제 피부외과적인 분야를 개척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주로 엄청 많이 수술한다고요. 예, 이게 이제 피부외과라는 게 태동되기 시작한 게 역시 미국인데요. 1950년 후반에 이제 제1회 피부외과학회가 이제 열렸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열리게 된 배경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초창기 멤버들한테 여쭤보니 정말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여쭤봤더니 이 피부 질환을 성질을 피부의 어떤 병태 생리를 가장 잘하는 피부과에서 진단을 해서 이렇게 다른 과로 이제 이과 저과로 넘겨줬었죠. 예전에 수술할 능력이 없었으니. 그랬더니 이 병의 성질에 맞지 않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그분들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기본적으로 피부과에서는 조직 검사나 이런 미용 시술이나 이런 데 익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그중에 몇 분들이 그런 피부외과라는 영역을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피부외과 영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쯤, 80년 후반, 90년대쯤 돼서 피부외과를 표방하신 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 스스로는 1세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저와 이제 몇 분들은 이제 1.5세대, 지금 밑에 이제 후배들은 2세대의 후배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게 아주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학술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난 피부외과학회 회장, 병리학회 회장, 피부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다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 집중해서 본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예, 많은 저희들 의사들이 느끼지만 서양의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 느끼는 이제 교과서를 펴거나 논문을 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 좋아. 외국 자료는 이런데 그럼 과연 우리 자료는 뭐가 있지? 이 병의 우리나라 결과는 뭐가 있을까? 어떤 암은 한국의 이 암은 치료하는 결과가 어떨까라고 자료를 찾아보고 싶을 때 아마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피부 질환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게 피부 종양, 피부암 쪽이었으니까요. 또 혈관종, 혈관경도 있겠지만 이런 병들에 대한 어떤 국내 자료를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한국적인 자료를 찾고자 싶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은 정말 예전부터 이런 자기들 일본 국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요즘 들어서는 지난 2013년도에 한국인이 피부암 1판을 냈을 당시는 창구 문헌에 부끄럽지만 한국 자료를 별로 붙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원래 2판을 내었거든요. 개정판을 내었는데 거기에는 창구 문헌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자료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어떤 건 아니고요. 저희들 선배님들 그다음 특히 저희들 후배들의 어떤 노력이 엄청났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구도 그렇게 열심히 해오셨지만 치료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실까요? 네,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한 수년, 7, 8년 전쯤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얘기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봤지요. 이제 인큐베이터들이 있으니까 인큐베이터를 열고 봤더니 이 하반신 전체가 보라색으로 단단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져요. 보니까 이거는
고약한 경우, 그래 머리에 떠오르는 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항문이 뚫리지 않은 병까지 같이 겸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하나만 해도 이 하나만 해도 다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게 피부에 가진 그 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초음파를 하고 MRI를 하게 됐죠. 그래서 가포시 모양 혈관 내피세포종이라고 하는 중등도의 암으로 혈관암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바로 지난 수요일 날 걔가 걸어서 들어왔어요. 아주 어린이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약 다시 타서 기분 좋게 돌아갔던 그런 기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 2000년 초반에 천안에서 이제 우리 몸에 큰 거대 선천 색소 모반이라는 이렇게 몸 전체를 덮는 검은 점, 가끔 요즘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보셨나요? 하는 가끔 그런 경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모반이 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얘한테 지금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지 않나요? 라는 걸 이제 검사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을 전체를 쭉 보다 보니 이 사체, 그 중에서 병변이 있던 곳에 사체, 조그마한 이런 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4살이었는데 흑색종이 벌써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 전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임파절에 전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아외과와 같이 협진해서 수술을 같이 했죠. 그런데 1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내부에 장기에 전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아기가 6살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흑색종에 대한 약제는 2012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일에 걔가 지금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름과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석종 교수님께서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아기 피부 붉게 보인다고 모두 혈관종일까요? 입니다. 자,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나올 때는 당연히 아닌 경우겠죠,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생 아기가 났을 때 바로 선천적으로 뭔가 혈관이 의심되는 병변이 생겼을 때는 크게 한 3가지쯤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히 많이 보이는 종양의 범주와 혈관 기형의 범주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혈관 종양의 범주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아혈관종. 저 혈관종을 꼭 집어서 흔히들 혈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래에서 그냥 특히 볼 때 의례서상의 모든 환자들이 다 혈관종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많은 병들이 다 혈관종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결과 때문에 진단이 잘못되는 결과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질 치료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예상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제일 흔한 그리고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유아혈관종은 유아혈관종, 영아혈관종, 딸기혈관종, 모세혈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불리지만 실은 흔히들은 그냥 혈관종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르면 이 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들입니다. 눈으로 보면 붉은 덩어리죠. 혈관으로 생긴 종양 덩어리입니다. 이제 그게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생기는 어떤 늘어지는 모습. 아기들한테 이런 큰 덩어리라면 심장에 있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에 저렇게 볼록하게 있으면 사실 좀 그렇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되면 낳고 나더라도 왼쪽 아랫단의 그림처럼 이렇게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것이 진단이 육안적으로 볼 때 뚜렷하면 누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직 검사 결과 이런 식의 특수 염색을 하면 이 혈관종은 여기서 100% 양성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양성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 정말로 진단이 이제 애매할 때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아마도 100명이 오면 2~3명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대개 육안으로 진단이 된다는 소리겠죠.
두 번째인 선천혈관종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똑같지만 앞이 달라집니다. 그죠? 선천혈관종인데 이거는 우리가 영화혈관종, 지금까지 말했던 혈관종과 달리 선천적으로 날 때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 때 이 모습으로 왼쪽 모습처럼 있는데 불과 1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가장 크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소퇴되게 됩니다. 소실되게 되니 이거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면 뭐 저절로 사라지는 과정을 갔으니 내약으로 치료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질병입니다. 이 환자들 쭉 모아놓고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렇게 하늘색 같이 나타난 판처럼 보이는 이렇게 경우도 있는가 하면 푸른색 판에 이렇게 붉은 점들이 똥똥똥 찍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이렇게 환자를 봐서 나누어 봤던 이런 모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방혈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방은 실타리를 의미합니다. 실타리처럼 조직 검사를 했더니 실타리처럼 생기는 경우인데 얼핏 보면 닮았죠. 사실 이런 경우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카테고리인 그 혈관종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는 기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기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정맥기형입니다. 옛날엔 다른 말로 해면상 혈관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혈관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옛날엔 이걸 다 그냥 크게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범주로 간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명에서 보면 벌써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림프관기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림프관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처럼 이것도 혈관종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림프관기형이고 지금은 혈액이 많이 있으면 혈액 림프관종이란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크게 보면 공식 명칭은 림프관기형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다 혈관종처럼 보이겠죠, 그죠? 이 림프관기형도 이렇게 주머니가 작을 때, 주머니가 클 때 또는 섞여 있을 때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정말 봐도 이 왼쪽의 환자는 혈관종이라고 외부에서 진단이 돼서 레이저 치료받고까지 저한테 온 경우의 얘기입니다. 수원액이거든요. 수원액인데 아닌 것 같아서 역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했던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범주인데요. 혈관 기형 중에 가장 흔한 화염상 모반입니다. 다른 말로는 모세혈관 기형이라고도 하죠. 색깔이 진해지면 마치 포르투갈 와인, 저는 포르투갈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포르투갈 와인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포도주색 모반이라는 말로 붙어 있습니다. 모습을 보면 이렇죠. 어릴 때는 이렇게 불꽃처럼 화염상 모반이라고 불리다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두꺼워지고 혈액이 많이 고이니 포도주색 모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이렇게 몸 신체 중앙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중앙, 그 다음에 눈꺼풀, 그 다음에 인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화염상 모반 중에 연어반이라고 합니다. 이 연어반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연어반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레이저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좋아질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정말로 가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왜 그럼 당신이 이렇게 혈관종이 집착하냐, 진단에 집착하냐고 질문을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관종양 기형은 각각 다른 경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다르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면서 그래야지만 환자들한테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가게 됩니다. 그럼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가 흔히 제가 겪었던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혈관종으로 치료를 10달간 약을 먹고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 근육안의 혈관종은 저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육내 혈관종이라는 말로 저한테 진단이 붙어 왔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닌데 싶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MRI 소견이었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혈관종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정맥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가 10달간의 치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료를 바꿨던,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혈관종은 잘 사라지진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 어떻게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런 모습이 제일 간단한 그런 부작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약간 피부결이 달라진 거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면 나이가 저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습을 보이면 어떤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참 많이 마음이 상심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입술인 모습, 눈꺼풀인 모습이 별로 보기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고 궤양이 생기면 피가 나는 것 이외에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흉터는 반드시 생기고 그럼 머리에 저렇게 흉터가 생기면 저 부위는 털이 안 나는 탈모반으로 영구 탈모반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럼 저기 보시다시피 저런 모습 우측의 모습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예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 교수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이걸 정말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공식 질문 드릴 텐데요. 서양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부를 때 내 어머니,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 가족 중에 아팠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의사들한테 바라는 게 제일 큰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딱 하나는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좀 친절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도 젊을 때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나쁜 의사의 모습은요. 이제 중환병이 걸린 환자나 특히 보호자가 있어요. 수술을 마치고 왔거나 아니면 진단을 들어야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제일 기억이 나빴던 의사의 모습은 환자는 또는 보호자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앞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는데 의사의 모습은 벽에 등을 기대어서 팔짱을 끼고 마치 어떤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씩 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공의들한테는 또는 젊은 후배들한테는 당신이 당신한테 오는 환자를 모두 100%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으면 그래도 돼.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친절한 의사.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교수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 항상 제일 좋아하고 특히 노래방에서도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근데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그러면 좋아해서이신가요? 네, 가사를 보면 옛날과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부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과거에 좋은 거 나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좋은 걸 일단 우선 그거를 많이 보고 앞으로는 나아갈 때 열심히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알 수 없으니 지금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제 나가라는 거겠죠. 교수님의 이제 교수 여정에서 이제 후반전입니다. 앞으로 혹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싶은 연구 분야라든가 아니면 매진하시고 싶은 활동 그 영역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뭐 필수 의료가 아무래도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피부암 또는 혈관종, 혈관기형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고 치료하고 진료하는 그런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다면 이런 환자분들을 계속 치료하고 진료하는 그런 업을 어디 가서든 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오늘 이석종 교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미국의 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식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에 네. 놓이게 되잖아요. 뭐 두려운 순간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라. 저는 오늘 교수님 뵈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귀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명의분들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 더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